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프라임법 학원 3방식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여지훈 평가사입니다. 일단 너무 반갑고요. 날씨가 너무 좋네요. 그 감정평가 실무를 공부하기에는 참 이제 좋은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옛날 생각을 해보면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요. 해보면 그 왜 독서실에 이제 보통 우리는 계산기를 쓰니까 그 자기 자리에서는 계산기를 칠 수가 없잖아요. 없고 보통 스터디룸 있는 데가 뭐 지하나 이제 제일 끝 위에 층이 있는데 그 위에 층에서 이제 창가 자리에 혼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계산기 치면서 햇빛을 그대로 받으면서 이렇게 뭐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날씨가 좋으면 또 그날 아침에 실무가 잘 풀리고요. 날씨가 좀 안 좋으면 좀 안 풀리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분명히 실내에서 공부만 했는데 얼굴이 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자주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기 좋은 날씨니까요. 여러분들의 또, 공부 시작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강의는, 3방식 특강입니다. 3방식에 대해서 잘 아실지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특강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3방식이라는 부분은 우리 감정평가 실무에서 너무도 중요한 기초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3방식을 한번 이제 뭐 마스터는 할 수 없어요. 사실 이 3시간으로는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감정평가 실무를 쭉 이제 공부 한 2년 하실 거잖아요. 뭐 1, 2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만 하실 건데 그 기간 동안 계속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잘 잡아서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탄력받아서 쉽게 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좀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제 소개를 그래도 조금 더 해야 되겠죠. 그 며칠 전에 이제 설명회를 하면서 이제 뭐 좀 얘기를 드리는데요.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거기다 보신 분도 알겠지만 중간에 사건 사고도 있고 있어가지고 많은 걸 전달을 못 드렸는데 일단은 뭐 저를 좀 아셔야 되니까 저를 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그 자료는 이제 나갔으니까 제 양력은 다 있고요. 이름이 이제 제가 제 이름 쓸 때는 항상 감정평가서에다가 저희는 사인을 해야 되거든요. 전문 자격자니까 저희 자기 이름 사인을 하고 거기에 이제 도장을 찍어요. 그러니까 너가 책임지는 금액이다 이거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금액 너가 잘못됐으면 너가 다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거라서 1호로 항상 이제 자기 이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필체가 이렇게 굳어졌는데 그 여지훈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23기 평가사입니다. 올해 33회 시험이 있으니까 이제 10년차 평가사가 되겠고요. 10년 동안 이제 그 감정평가를 하면서 뭐 처음에는 이제 제가 그 한국부동산원 지금 한국부동산원이고요. 옛날에는 한국감정원이었거든요. 공기업에 먼저 입사를 해가지고요. 감평 일을 시작을 하고 거기서 이제 한 5년, 6년 정도 근무를 한 다음에 그 지금은 이제 부동산원이라고 주로 부르거든요. 부동산원이 감정평가 업무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제가 퇴직을 해서 지금 이제 평가법인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감이란 법인에 있는데 그 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제 합격하고 나시면 처음에는 이제 그 취직을 하는 거죠. 법인에 취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지나면 이제 파트너 출자 이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수익 곡선이 이제 이렇게 뛰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기서 이사를 하고 있고요. 뭐 더불어서 이제 뭐 지사도 하나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사장까지 하나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그 한국감정원 부동산원에서 일을 하고 여기서 나오다 보니까요. 특히나 이제 급회사에서 일할 때는 장점이 뭐였냐면 그 옛날에는 이제 그런 거였거든요. 그 옛날 아주 옛날에 처음에 감정평가를 할 때는 한국감정원밖에 없었어요. 그 정부 출자 기관으로 해가지고요. 감정평가를 하는 기관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 회사에서 이제 모두 독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감정평가만 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평가의 노하우가 다 축적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독점이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뭐 촌지 얘기라든가 이런 것도 옛날에는 비일비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민간의 이양을 업무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감정평가 법인이라는 것들이 지금 많이 생겨서 오히려 지금 시장은 이제 감정평가 법인만 감정평가 업무를 하게 되고 부동산은 하지 않게 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합격할 때만 해도 그 회사에 입사를 해서 일을 배우고 쭉 역사가 쭉 있잖아요. 예, 쭉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법인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그 배운 지식 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갖고 있었던 노하우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발령이 계속 나요. 예. 서울에서도 근무를 했고 제가 대구에서도 근무를 했고 중간에는 뭐 인천도 가기도 하고 수원에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포항에도 있기도 하고 쭉 이제 여러 군데서 참 근무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평가에 대한 뭐 관행이라던가 평가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부분들까지 뭐 내용적으로 뭐 어떤 게 스탠다드다, 어떤 게 규정이다, 이런 거야 사실 너무도 자신이 있는데 사실 현업 나와서 일하시면 동네마다 약간씩 하는 게 달라요. 예, 나름 그 동네만의 관행이 있거든요. 또 거기 맞춰서 또 평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많이 이제 지식이 넓어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법인 나와서는 이제 열심히 이제 법인 업무를 하면서 또 더 많은 업무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합격을 하신 다음에 그 나의 주 업무라는 것을 나중에는 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하시다가 나중에 뭐 5년 차 이상, 빠르면 3, 4년 차 이상부터는요 좀 내기를 정해가지고 특화를 해서 가시면 여러분들께서 바라시는 이제 전문가 인생이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좀 이력이 되어 있고요. 지금 그 오늘 여기 이제 교재 설명하기 전에 요거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저는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제 공부할 때 느꼈던 이제 뭐 불만 사항이라던가 참 이렇게 강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이제 했었어요. 어떤 생각을. 그래서 이제 합격을 하게 됐고 합격을 하자마자부터 이제 강의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 본격적으로 강의를 이제 풀타임으로 하게 된 거는 한 3, 4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 부동산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발령이 계속 나니까 강의를 했다가 못했다가 강의했다가 못했다가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떤 거냐면 제가 저번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부 외우라고 하세요. 공부를 할 때 일단은 외우면 금방금방 답안지를 쓸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뭐 읽고 오세요, 외우세요, 이제 뭐 머리글자 따시면 돼요,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게 아주 단기적으로 한 달, 두 달 정도에는 남들보다 빨라 보여요. 많이 외우시면. 그런데 그게 6개월, 8개월, 1년,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험을 제대로 보셔야 하는 내년 6월이나 7월쯤 되면요. 그게 상당히 무서운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강의를 할 때 이해를 시켜드리는 강의를 하거든요. 이해를 시켜드리는 강의.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뭐 이제 실무를 뭐 100점 푼이, 200점 푼이 하는 거 열심히 하고 그런 부분들이야 당연히 이제 스스로 해야 되시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도움을 드리는 건데 이해를 하지 않고 100점만 채우면 결국에는 이제 빈 껍데기만 되는 형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험에 한두 번 안 되면 4년차, 5년차 넘어가셔가지고 저를 찾아오시거든요. 이제 그렇게는 안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저번 설명회 때도 뭐 다른 설명은 다 필요 없고 뭐 이제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저를 처음 선보는 자리니까 제 강의가 어떤 커리큘럼이 깔려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떤 거를 뭐 공부를 하면 뭐 빨리 합격을 하고 당연히 그 노하우 다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첫 시작을 조금 이제 잘못된 단추가 아닌 제대로 된 단추를 좀 끼웠으면 해서 먼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 강의는 이해시켜드리는 강의입니다. 강의고 그다음에 그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열심히 반복 숙달 하셔야 되고요. 암기 나중에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말씀드리면서 수업 내용 자체도 이제 보통 하나를 설명하면 그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신림동에서도 제 강의가 약간 긴 걸로 유명한데 그거는 이제 조금 약간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쭉 이제 강의 되면서 수업 때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이 끝난 다음에도 여러분들과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뭐 소통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왜
강의만 들어서는 탁 이제 와닿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혼자 문제 풀면서 정말 모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 단편적으로 뭐 예 아니요 이렇게 뭐 카톡 답을 해드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제 저희 네이버 카페도 있으니까 카페에다 글 올리시면 답변해 드린다거나 뭐 그런 거 다 하긴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더라고요. 만나서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신림동에서 강의하신 선생님 중에서 시간을 많이 빼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는 사람은 사실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 하나 보시겠어요? 여기 있죠? 여기 기초입문 강의 계획서라는 걸 하나 받으셨을 건데요. 이 다음 주부터 하는 강의인데, 맨 밑에 보시면 제가 수험 상담 및 상담 이야기를 돼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는 이 강의를 할 때 이제 특히 스터디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주말에 하는 스터디 하시고 나면 이제 제 강편 끝나고 난 다음에 줄을 이렇게 쭉 길게 쓰세요. 그러면 이제 선착순으로 오시는 분마다 이제 답변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 저기 뒤에 서 계신 분은요 한참 뒤에 이론 강평이 한 중간 넘어가는데도 계속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너무 이제 죄송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래서 지금은 뭐 물론 그날 문제, 그날 공부했던 거 질문은 바로바로 해결 바로 해드리는데, 그거 말고 뭐 좀 상담을 받고 싶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번 주에 공부를 이만큼을 했는데 거기서 궁금한 게 이만큼이 생겼다. 그러면 그거 사실은 와가지고 한두 마디 물어가지고 답변으로는 불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약간 예약제로 해서 미리 연락을 주시면요 30분에서 1시간씩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공부하셨던 거 해가지고 쭉 이제 궁금했던 거 모으시면 진짜 한 3, 40개 모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그 얘기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시면 이제 밑에 제 전화번호 나와 있죠. 전화번호 해서 뭐 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뭐 자료 있으시겠지만 제가 이해시키는 강의 해드린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 그쵸? 우스갯소리를 말하면 제가 약간 질문 맛집이거든요. 그래서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예약을 하셔가지고 제가 보통 토요일 스터디 강편 끝나고 나면 이제 여기 그대로 있고요. 예, 있고, 그래서 스터디 들으신 분들은 뭐 바로 이제 수업 끝나고 저 만나시면 되는데, 스터디를 이제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올해 스터디는 이제 안 들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분들은 이제 따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그 시간에 이제 있을 테니까 학원에 오셔가지고 저랑 만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 강의 커리큘럼은요, 그러니까 기본 강의 커리큘럼이 월요일과 금요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저녁 타임 그리고 금요일 오후 타임인데요. 월요일 저녁 타임은 수업 끝나고는 몇 시간 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아마 여러분도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보다는 금요일 오후 5시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 만나 뵈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오후 5시부터 그리고 이제 토요일 오후 보통 제가 강평이 끝나고 나면 한 5시 반쯤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날 스터디 바로 질문하신 분 답변해드리고 나면 보통 30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마 6시가 넘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서 요 시간 한번 체크하시고 저한테 미리 연락 주시면 사실 좀 그런 것도 있거든요. 연락 주실 때요. 좀 미리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 토요일에 보고 싶은데 이번 주 목요일 연락하시면 이미 다 차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주일 전이나 뭐 한 10일 전, 뭐 2주 전에 얘기해 주시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시간 몇 시에 오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카톡으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거는요. 예, 하셔가지고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은 저한테 가해받으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렇게 30분, 1시간 정도 빼가지고요. 열심히 이제 그쵸?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예,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대면으로 안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특히 지방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상담 필요하시면 제가 전화로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급하시면 제가 전화로라도 이렇게 뭐 10분, 20분 통화해가지고요. 상담해드리고, 공부 질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제가 전화나 카톡으로는 사실은 답변 잘 안 해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또 해보니까 수험생 분들이 많지 않더라도 하루에 질문이 30개에서 50개 정도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제가 힘든 건 떠나서 여러분들께 답변이 소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이제 지양하기로 해서, 정말 급하신 분들은 이제 네이버 카페에다가 질문 올리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그거를 제가 보통 일요일에 들어가서 답변을 쭉 달거든요. 답변 달 때 예 아니요로 달지 않습니다. 저는요. 분명히 어떤 거 물으시면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 쪽으로 달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 사실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공부 이제 나중에 하시면 일정 이상 공부를 하시면요, 그때부터는 강의야 그냥 열심히 들으시면 되는 거고 공부도 혼자 하시면 되는데 궁금한 거 해결이 안 돼요. 해결한 게 안 되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물어도 시원하지 않으니까 요 시간 활용해서 해가지고 하시는 게 실력을 부쩍부쩍 올리시는데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이제 제 오늘 드린 교재 한번 볼까요? 제가 요 교재를 가지고, 다음 주부터 2주간 기초 입문 강의도 같이 진행을 할 거거든요. 오늘 특강 오신 분들한테는 이제 미리 드린 부분이고요. 우선 우리 기초 입문 교재에 보시면 제가 이쪽부터 해서 공부 방법으로 써놨습니다. 그저께 설명회 때도 제가 공부 방법으로 설명드리지 않은 것도 다 써놨어요. 다 써놔서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를 15분만 설명드리기 힘들거든요. 단순히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너무 단편적이고 여러분들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 이 공부 방법론은 사실 제가 항상 매년마다 첫 강의 첫 시간에 거의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말씀드립니다. 요 내용만요.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실 오늘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고 미리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써놨거든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뭔가 느낌이 아날로그 식으로 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뭐냐면 요즘 이제 코로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쵸? 이게 영상 온라인 그다음 비대면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특히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시험을 칠 때는 실제 시험장 가서 다른 분들 다 앉아 계시고 같이 거기서 내가 펜을 잡고 답안지를 쓰는 거거든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할 시험은 비대면이 아니라 내가 가서 답안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해야 되는 공부도 그런 공부여야 돼요. 요즘 이제 아이패드라든가 이제 갤럭시 패드 이런 거 해가지고 그걸로만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역시나 학교 다니시면서 혹 직장 다니시면서 가볍게 하시는 분들이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 진짜 우리 인생을 걸고 여기 그렇죠? 인생을 걸고 이제 단번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실전을 생각해서 내가 평소에 공부를 할 때도 그 실전에 가장 유사한 형태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가볍게 하나 말씀드리는 것 중에 공부 방법론에서 조금 빨리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마 오늘이나 내일부터도 공부를 바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미리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중간에 이거예요. 이거 보시면 저기 6페이지 가시면 기본 문제 반복 숙달이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패스 문제편 중에 초급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 책이 이제 요 내용에 해당이 되는데, 요 책을 완벽히 마스터를 해야 되고요. 그거를 손으로 쓰면서 마스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하는 거는 중간에 보시면 6페이지에 공부의 방향 되어 있고 동그라미 1, 2, 3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회도까지는 답을 베끼면서 문제 풀이한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실무 공부를 바로 시작하신다고 하시면 이거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오늘부터도 내일부터도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면
책이 있으면 책에 문제가 있고 이제 답이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쭉 읽어보신 다음에요. 읽어보신 다음에 지금 기본 강의 안 들으셨잖아요. 하나도 모르시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문제를 읽으신 다음에요. 답이 있잖아요. 답을 저기 이제 답안지 다 팔거든요. 예, 저기 보사집은 팔거든요. 또 대학생분들 졸업하고 오셔가지고 노트 많이 남았잖아요. 아까 오셔서 그거 쓰시는 분 계신데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예, 조금 돈이 들더라도 아니 합격을 빨리 하는 게 훨씬 더 비용이 덜 드는 거잖아요. 최소 여러분들께 기회비용이 1년에 1억이 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구매하셔가지고요. 그걸 쓰시는데 답을 그냥 그대로 쓰시면 당연히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남으니까 문제를 읽고 답안지를 보면서 그 답안지에 있는 그 숫자, 문구 이런 게 어디서 나왔는지 앞에랑 대조해 가면서 답안지 숫자가 100만 원 곱하기 1.05 곱하기 나와 있다. 그러면 100만 원을 찾는 거예요, 문제에서. 100만 원을 보니까 거래 사례 1번이 거래 금액이 단가가 100만 원이었더라. 그 100만 원을 가져와 가지고 거래 사례 1번을 선정을 했으니까 이 100만 원 가져와서 여기 시작을 했네. 이런 식으로 맞춰가면서 그쵸? 엄청 느립니다. 엄청 느려요. 그래서 처음에 하시면 엄청 느리거든요. 답답하지만 이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급하시면 그거를 먼저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문제 베끼고 쭉 다 베껴 나가시면 그게 한 회독을 한 거거든요. 영원히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기본 강의 들으시고 지시 추적이 되고 내가 문제를 앞에 거 베끼다가 뒤에 거를 베끼면 뒤에 가면 앞에 거랑 이제 비슷한 게 좀 많이 생겨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앞에 것처럼 막 엄청 고민해 가면서 찾지 않는단 말이죠. 뒤에는 좀 훨씬 수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위에 독재로 들어오시면 베끼는 게 훨씬 빨라요. 빠르고 3회 독재 되면 나 스스로 조금씩 풀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베끼는 문제를 없애면서 이제 내 스스로 풀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겁니다. 다른 이론이나 법규 과목 같은 경우는 내용을 그냥 다 공부한 다음에요. 쓰는 연습 안 하고요. 내용 공부만 열심히 한 다음에 좀 쓰라고 이제 문제를 던져드리면요. 쓸 수가 있어요, 조금요. 그냥 글을 푸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실무는 신기하게도 숫자라서 그런지 아무리 내용 공부를 열심히 해도 한 문제를 안 풀어보면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론이나 법규랑 다르게 실무는 쓰는 걸 먼저 시작하거든요. 나중에도 여러분들께서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이론 법규가요. 그럼 이론 법규도 쓰는 연습을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고수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무는 너무 어렵다 보니까 쓰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가 이제 여러분들 공부의 방향은 두 개로 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저랑 함께 하시면서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해가는 거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 바쁘지 않습니까? 빨리 합격해야죠. 그러면 어느 세월에 내용 공부만 하고 있어요. 또 이해를 한다고 하시면서 실무 이론 공부만 계속 하시는 분도 계세요. 문제 푸는 거 좀 싫고, 문제 푸는 거 약간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풀 때 답답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아니죠. 빨리 합격하시려면 문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서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는 형태로 이 두 개만 조화가 되면요, 실력이 이제 금방 늘면서요. 2년 차 때 면가락 하는 거는 요 방향만 잘 잡으시면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빠른 길로 합격하는 방법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데 결국 이거거든요, 정수가요. 근데 처음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이해하고 공부한 건 너무 당연하지 하시는데 실제로 다 공부 들어가시면 거의 대부분 수험생분들이 외우려고 하시고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쵸? 눈으로 공부하려고 하시고 좀 이제 쉬운 방향을 찾으려고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이제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으니까 요 두 개만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론 관련해서는요, 제가 다음 주에 아주 꼼꼼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그때 좀 기대를 해주시고, 자, 오늘은 3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3방식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요, 쭉 가시면 챕터 3에 38페이지 감정평가 기초이론이 있고요. 그리고 감정평가 개념이 있고 넘기시면 감정평가 방식과 방법 해서 41페이지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부 암호 같죠. 예, 암호 같고 뭐 그 엄청 이제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나중에는 정말 익숙해지실 거고 그 합격을 하신 다음에 이제 또 이 내용을 보시면 참 우리가 쉽게 돈을 버는구나라고 생각도 하실 겁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39페이지에 그래도 감정평가가 뭔지부터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3반씩 설명드려야겠죠? 예. 자, 감정평가 정의가 여기 감정평가 법에 나와 있는데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줄여서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예, 토지 등이 이제 평가 대상이 되는 거고, 우리가 가치를 매기는데요. 경제적인 걸 매깁니다. 뭐 문화적인 거, 사회적인 거, 심미적인 거 이런 거 매기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표시되는 형태를 매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거죠. 예, 경제적 가치 판정하고, 자,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다 해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경제적 가치가 뭐 뭉뚱그려서 뭐 이렇게 뭐 얼마에서 얼마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딱 얼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표시를 한다고 했잖아요. 감정평가사라는 걸로, 감정평가서라는 걸로 예, 보여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감정평가사는 지금 토지 등이라는 것들 가지고 그거를 이제 금액을 매기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전문직이 되겠고요. 밑에 보시면 그 토지 등 보시면 토지 및 그정착물, 그정착물을 하면 이제 뭐 건물 같은 것들 되겠고, 그 밑에도 뭐 동산도 있고 뭐 무형자산 같은 것도 있고 뭐 많죠. 자동차도 있고 뭐 이제 유가증권, 주식 같은 것도 있고요. 예, 아주 많은 물건이 다 우리 감정평가사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요 물건을 평가하는 것을 다 배우셔야 돼요. 뭐 토지만 평가하는 거 배운다, 그것만 끝낸다? 아닙니다. 예, 요즘 시험은 다 나옵니다. 예, 우리가 지금 벌써 33회, 이제 34회까지 이제 갈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지와 건물, 그 다음에 뭐 아파트 같은 구분소유 부동산 이런 것들은요 너무도 기본적인 물건이 되었고요. 뭐 기업가치 평가라던가 특허권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땅이 오염됐는데 가치하락분이 얼마냐 이런 거라던가 그런 특수한 물건들 영역까지도요 지금 다 출제가 되고 있는 영역이라서 그걸 전부 다 이제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 물건들을 평가를 할 때 밑에 보시면 목적 나와 있죠. 이렇게 다양한 목적으로 평가를 해요. 이 전부 다 우리의 업무 영역입니다. 업무 영역이에요. 단순히 뭐 우리가 뭐 담보만 한다. 담보라는 거는 은행 대출받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좀 뭐 이게 현실에서 만나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은행 가서 뭐 아파트 살려고 하는데 뭐 대출 뭐 5억 받는다 하고 하면 그 5억을 받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LTV 같은 이제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 10억짜리를 이제 살려고 하는데 뭐 5억을 빌려준다고 한다 그러면 최대 이제 50%까지 빌려준다 한다 그러면 5억을 빌리는 거고, 그러면 5억이란 걸 빌리려면 10억이란 게 이런 거를 누가 이제 찍어줘야 되는데 그 직업이 이제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1억으로 찍어드리면 찍는다니까 좀 약간 너무 속되네요. 11억으로 평가한다 그러면 5억 5천까지 빌릴 수 있는 거고, 이 아파트는 좀 안 좋아서 9억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4억 5천까지밖에 못 빌리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이제 능력입니다. 근데 요 업무만 한다 그러면 그쵸, 너무 먹고 살 게 적겠죠. 밑에 보시면 경매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 같은 도시 정비도 있고, 예, 그 기업에 대해서 재무제표 쓸 때 하는 이제 재무보고 평가도 있고, 뭐 공익 사업 한다 그래가지고 내 땅 수용됐다 하면 공짜로 가져가지 않잖아요. 다 돈 받아야죠. 그래서 이제 수용 관련된 토지 보상, 그러니까 보상 평가도 있고요. 해서 참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적어놓은 7개는요 예시일 뿐이에요.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고 우리 시험 면역에 나오는 것보다 실제 현실은 사실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은데 요거는 이제 제가 줄여드릴 겁니다. 줄여드릴 거고, 아까 전에 이제 그 물건에 대해서도 너무 많아서 이제 부담스러울 텐데 당연히 이제 그쵸, 중요한 게 있고 또 안 중요한 게 있을 거잖아요. 그것도 제가 이제 추려드릴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그 다양한 물건을 평가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그 물건 평가한 걸 다 새로 배우면 너무도 공부할 게 많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3방식 특강의 취지도 우선 가장 중심이 되는 부동산 중에서 토지와 건물,
그리고 그러니까 토지, 건물, 그리고 토지, 건물이 붙어서 이제 하나로 부르거든요. 복합 부동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복합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개념 정리를 한번 쭉 다 하시면 요거 가지고 다른 물건에 착착 적용하시면 돼요. 그거까지 오늘 이제 한번 보여드리고 수업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시면 자 41페이지고요. 감정평가 이제 3방식이라고 부르는데 왜 3방식이냐? 그리고 이제 방식이란 말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쓰면 이런 금액이 도출된다. 도구입니다. 방식, 도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도구가 크게 세 갈래라는 것이고요. 그 세 갈래 중에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면 너무 중요하니까 자, 시장성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요거는 그거죠. 이제 뭐 이 물건의 금액을 매길 때 시장에서 얼마에 팔리고 얼마에 산다, 얼마에 거래된다라는 거잖아요. 너무도 명확한 그쵸? 가치에 대한 증거죠. 이 시장이라는 거는요. 그래서 이 시장성에 기대해서 평가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제 그게 이제 비교 방식이 되는 거고. 자, 그다음 이제 자, 비용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비용성. 자, 비용성이라는 거는 이제 그 물건의 가치를 얘기를 할 때, 아, 나 이 물건 만들 때 얼마 들었어라는 거죠. 특히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쵸. 신축 건물에 대한 가치를 얘기할 때, 야, 나 이거 건물 100억 들여가지고 지었어. 그러면 그 100억 혹은 그 100억 언저리가 가치일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게 이제 비용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수익성입니다. 수익성. 그래서 그 물건 자체가 이 정도의 수익을 발생시킨다라는 걸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뭐 왜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이제 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래서 월세를 100만 원 받는다. 그 월세 100만 원을 가지고 그쵸? 가치로 환산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수익성인 거죠. 이거밖에 없습니다. 더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평가하는 기법이 많아서 좋잖아요. 근데 이거 세 개밖에 없어요. 이 세 개가 이제 큰 축이 되어 가지고요. 요거를 이제 가치 삼면성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가치 삼면성이라는 이게 물건의 가치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물건의 금액이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들이 모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저 물건은 시장에서 얼마 거래되니까 얼마쯤 될 거야. 얼마 정도 들여서 만들 수 있으니까 얼마쯤 될 거야. 얼마의 수익이 나오니까 환산하면 이 정도 가치는 가지겠네. 라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방향을 가지고 요 세 가지 가치 삼명성이라는 원리를 가지고 각각 방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도구로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그쵸? 감정 평가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성에 대응되는 것이 잘 여기 있네요. 잘 안 보이시겠네요. 네. 비교 방식이라 부릅니다. 시장에서 거래된 걸 가지고 비교해 와가지고 내 물건의 가치를 매긴다 라는 것이고요. 자, 비용성은 이제 돈 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원가 방식이라 부릅니다. 자, 그리고 수익성, 이거는 이제 수익 방식이라 부르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도구가 전부라서요. 저도 참 가르치기도 좋고 실제 현업하기도 좋고요. 여러분들께서도 하시면 공부를 배우시면요. 또 금방 숙달이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지금 41페이지에 그 표로 제가 정리를 해놨죠.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고, 근데 방식별로 보면 또 뭐 무슨 법 이렇게 돼 있어요. 법이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감정평가 방법이라 부릅니다. 자, 방식이라는 거는 방법을 다 통합한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거는 뭐 어디 국어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감정평가사들이 우리의 기법을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왜 뭐 방법을 묶어서 방식으로 했냐 한다 그러면 방법이라는 거는 요거는 가액을 매길 때 가격이라고 하면 좀 어려우시니까 가격을 매길 때 이런 방법을 하나 쓰는 방향이 하나가 있고, 근데 우리가 매기고자 하는 경제적 가치라는 부분이 그 물건의 전체적인 부분을 표현한다 그러면 가격이 되는데 그 물건에 대해서 일정 기간만에 대해서 그죠? 가치를 매긴다 그러면 그거는 임대료가 되거든요. 자, 우리 땅도 그렇잖아요. 뭐 땅이라 하시면 좀 어려우실까? 아까 오피스텔 설명 드릴까요? 오피스텔 하나 사는데 2억이 들었어요. 그건 가격이죠. 근데 그 월세, 그렇죠? 한 달 월세 100만 원이에요. 그럼 이제 임대료가 되는 거죠. 우리는 2억이라는 거를 평가할 때도 있고 그 100만 원이라는 것을 평가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원가 방식이라는 거는 가격이라는 것과 임대료라는 것을 통합하는 이제 느낌이 되고요. 그 가격을 평가를 할 때는 원가법이라는 감정평가 방법을, 그리고 임대료라고 할 때는 적산법이라고 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식에 여러 가지 방법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보면 원가 방식에는 원가법, 그리고 적산법이 있고요. 비교 방식에는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그리고 임대사례 비교법이 있습니다. 수익 방식에는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이 있고요. 다 가액과 임대료 이렇게 구분되어서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가격이란 말을 이제 제가 방금 전에 썼는데 이제는 우리가 용어를 정확하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가액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감정평가사는요, 가격을 평가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액과 가치를 평가하는 직업입니다. 자, 가치라는 거는 이게 방식이라는 것과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가액과 임대료를 약간 통합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가치라는 거고요. 그 물건의 가치, 뭐 그리고 조금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내재적인 걸 많이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가치라고 할 때 그 가치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진정한 가격이란 거는 그렇게 가격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평가사가 보는 가격이라는 거는요, 시장에서 일반인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정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물건 하나를 살 때 조금 비싸게 살 수도 있고 싸게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금매 같은 거 할 땐 좀 싸게 팔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사실 잘 모르고 사면 약간 이제 그쵸? 덤태기 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시장에 존재하는 가격이라는 거는 되게 들쭉날쭉하거든요.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도 누가 거래하는 거에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 처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감정평가사의 금액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평가할 때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날 평가할 때는 이렇게 하고 이래 보시면 안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 물건은 시장에서 11억에도 거래가 됐고 9억에도 거래가 됐었지만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이 물건의 진정한 가치, 그리고 우리가 표현해내는 가액이라는 거는 10억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라는 표현은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뭐 거래 가격이라던가 매매 가격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에서 그냥 발생하는 뭔가 뭐 그쵸? 그 약간 원초적인 바로 구할 수 있는 전문가의 손길이 안 닿은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내용들은 전부 다 가액이라는 말로 혹은 가치라는 말로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액과 임대료, 그래서 그 여러분들 답안지 쓰실 때도요, 그 이제 잘 모르고 쓰셔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가액이라고 우리가 딱 이제 바꾼 것도 사실 엄청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치, 시장 가치 원칙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표현을 할 때 뭐 비준 가액 해서 이제 뭐 가액이라 표현하는 것도요, 이것도 2013년부터 사실 그렇게 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가격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혼동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답안지 쓰실 때 함부로 답안지에다가 가격이라는 말 쓰시면 조금 이제 성격이 강하신 출제위원, 채점위원 분들께서는요, 답을 맞췄어도 감점할 수가 있습니다. 용어 조심히 쓰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요거 가액과 임대료고요. 자, 오늘 우리가 설명드릴 3방식 여기 특강은요,
오늘 임대료까지 하면 그쵸 밤을 새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임대료는 좀 다루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가액에 대한 3방식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얼마의 원가가 들었냐를 가지고 하는 원가 방식의 원가법 하나 할 거고요. 그다음 비교 방식으로 하면 신기하게 두 개입니다. 자, 비교 방식은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시장에서 실제 존재하는 거래 가격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하나가 있는데, 자,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공시지가라는 용어는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그쵸? 뭐 세금 매길 때 쓰는 토지 가격이 있잖아요. 그 공시지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방식에는 이제 오늘 거래 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이렇게 두 개 설명을 드릴 거고, 자, 그다음 이제 수익 방식에는 보시면 오늘 수익환원법 설명드릴 겁니다. 근데 수익환원법 보시면 또 두 개예요. 직접환원법이랑 할인현금흐름분석법이거든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 3방식 중에 제일 어려운 거는 수익방식입니다. 자, 산식만 봐도 그렇죠. 산식만 봐도 나머지는 뭐 곱하고 빼고 끝나는데 그 마지막 수익환원법 보시면 뭐 이상한 거 막 들어있죠. 시그마도 들어가 있고, 그 수익 방식이 가장 어렵고요. 수익 방식을 또 잘해야 합격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부분 지금 글로 나와 있는데요. 요거 한번 같이 확인을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1페이지 밑에 보시면 가치의 단면성 하면서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물건의 가치를 판정할 때는 그 재화에 얼마의 비용이 투입되었냐. 이게 그 비용성 원가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나. 이게 시장성 비교 방식.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 이게 숫자로 표현 안 되면 편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수익 편익이라고 하는데 요거 수익 방식, 이제 수익성, 수익 방식이 되겠고요. 이 세 가지를 같이 단면성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첫 번째 가치 단면성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 42페이지, 43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요거를 제가 좀 답답해 보이기도 하지만 줄글로 쭉 써놓은 이유는요. 어차피 산식은 제가 앞에 적어놔 드렸잖아요. 요약한 거는. 그래서 요약한 거는 앞에 거 보시고 뭐 숙지 암기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조문이 붙어 있잖아요. 보시면 이 조문이 붙어 있거든요. 감정평가 3방식은 감칙 제11조고 저기 41페이지 보시면 자 감정평가 방식이라는 감정 방식 옆에 감칙 제11조 적어놨죠. 가급적이면 제가 이해는 다 시켜드리는데 조문 숫자는 또 외우셔야 되거든요. 아니 조문을 왜 외워야 되냐 말씀드리면 이게 참 그래요. 다른 분들이 다 쓰시거든요. 답안지. 나 혼자 안 쓰면 밀리는 거예요. 사실 조문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다른 분들 다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줄여서 감칙이라고 부르는데 그러한 규정 안에 있는 감칙 제11조가 감정평가 방식에 대한 규정이고 거기서 넘어가면 42페이지에 1호, 2호, 3호가 있잖아요. 원가 방식 1호 있고 비교 방식 2호 있고 수익 방식 3호 있다. 이렇게 해서 1, 2, 3호 이렇게 암기 바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가 방식이란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에 원래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을 말한다. 요게 그 조문에 나와 있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 정의를 제가 42페이지, 43페이지 걸쳐가지고요. 전부 다 적어드렸거든요.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실무는 이걸 그대로 쓸 일은 없어요. 근데 이론이나 법규에서 이거를 그대로 써야 될 일이 좀 생기거든요. 그러면 아니 평가사가 평가는 가장 핵심인 도구에 대한 정의를 모르면 시험에 합격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거 제가 오늘 적어놨으니까 한번 편하게 오늘 읽어 놓으시고 뭐 가급적이면 자기 전에 한번 외우시고 주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원가 방식 설명드렸고요. 비교 방식,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 및 공시지가 기준법을 말한다. 비교 방식은 조금 특이하죠. 원가 방식, 비교 방식 보면 정의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비슷하고 중간에 글자 몇 개만 바꾸면 되는데 비교 방식은 뒤에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은 사실 엄밀하게 시장성에 기초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3방식 어디 하나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고요. 자, 그 다음 수익 방식 되겠습니다. 수익 방식이란 수익 환원법 및 수익 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하고, 자, 시간이 이제 조금 되었는데요. 원가 방식을 바로 진행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으니까, 요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4페이지 가겠습니다. 요것만 한 10분 설명드리고, 우리 쉬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복합부동산 3방식이라고 지금 제가 여기에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자, 우리 이 복합부동산이란 거는 정식 명칭입니다. 정식 명칭이고 이게 뭘 의미하냐면 토지와 건물을 합산해서 부르는 내용입니다. 토지도 부동산이고 건물도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두 개의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그럼 토지 건물이 우리 보통 저 토지 따로 사고 건물 따로 사고 안 그러잖아요. 보통 같이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건물을 활용해 가지고 효용을 얻고자 하는데 그 건물이 있으려면 토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게 같이 거래되고 평가할 때도 같이 평가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복합 부동산이라는 걸 표현을 하는데요. 이 복합 부동산을 평가할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3방식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고요. 이 큰 틀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 큰 틀이 머리에 서 있는 상태에서 우리 자료를 만나면 이 자료는 이 자리구나, 이 자료는 이 자리구나 하면 참 빠르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표를 만들어놨으니까 보시기만 하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원가 방식, 두 번째 비교 방식, 세 번째 수익 방식 이게가 되고 법이 들어간다 그랬죠. 방식 안에 우리는 오늘 가액을 평가하는 것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가액을 평가하는 것을 이제 매칭을 시키면 거래, 사례, 비교법이 되겠고요. 이 자리는 수익, 환원, 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원가법이 돼야 되는 건데 이 원가법이라고 바로 나오지 않고요. 이 복합 부동산에 대한 원가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조금 생각하기 힘들잖아요. 토지도 만들고 건물도 만든다. 건물은 만드는 게 맞는데 토지는 어떻게 만들지? 사실 토지는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원가 방식, 이 비용성이라는 거 안에는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 들었냐라는 건데 조달한다는 의미가 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합 부동산에 대한 조달이라고 한다 그러면 토지를 조달하고 건물을 조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얼마, 건물 얼마 합산된 거를 이 복합 부동산의 원가 방식이라고 표현합니다. 토지는 만드는 게 아니니까요. 조달하는데 얼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가 방식은 토지의 가액을 평가를 하고 건물의 가액을 평가를 한 다음에 플러스 하는 거를 여기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큰 3방식 틀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원가 방식 돼서. 자, 그래서 그 비교 방식 거래사례 비교법, 수입 방식 수익 환원법인데, 그래서 원가 방식은 원가법이라 부르지 않고요. 이거를 개별 물건 감정 평가액 합이라고 부릅니다. 뭐 줄여서 개별 물건 가액 합 뭐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 원가 방식의 요 내용, 그리고 비교 방식의 거래 사례 비교법, 수입 방식의 수익 환원법, 요렇게 3방식의 틀이 일단은 잡히고요.
토지와 건물을 일괄로 해가지고 뭐 비교해서 이제 평가하는 것, 토지와 건물이 발생하는 수익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복합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토지 얼마, 건물 얼마 평가해서 구하는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걱정이 되죠. 야, 그럼 토지는 얼마, 건물 얼마, 어떻게 평가하는 건데? 여기도 3방식이죠. 자, 다시 여기도 3방식. 자, 건물 3방식인데 원가 방식, 원가법, 비교 방식, 거래, 사례, 비교법, 수익 방식, 수익, 환원법. 자, 원가 비교 수익, 원가 비교 수익, 이렇게 지금 이제 흐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는 공시 지가 기준법, 거래, 사례, 비교법, 그리고 여기는 제가 또 뭐 조성 원가법, 제가 여기까지만 오늘 적어놨거든요. 적어놨는데, 그렇죠? 자, 아까 거래사례 비교 방식인 거 알고 계시고, 공시가 기준법도 좀 특이하지만 비교 방식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원가법 붙어 있으니까 이거 원가 방식이겠죠. 그리고 뭐 제가 표현은 여기 안 돼 있지만 수익 환원법도 할 수 있어요. 수익 방식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3방식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방식을 3개로 열거한 순서랑 다르죠. 다른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 물건마다 그 물건을 평가할 때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주된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 물건은 이걸 주된 방법으로 해야 돼. 뭐 이게 가장 우선적이야. 뭐 그런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합부동산은 이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같은 경우는 이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토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가 기준법 좀 특이하다는 거, 요게 가장 먼저이고요. 예, 여러분들께서 이제 매일매일 하시게 될 거예요. 매일 할 거. 공시가 기준법, 거래사례 비교법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예, 그래서 토지는 이렇게 비교 방식, 원가 방식, 수익 방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더 있어요. 그러니까 3방식이라는 것이 항상 상방법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요. 그 방식 안에 어떤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하나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 가액을 구하는 기법을 개발해내면 진짜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 3방식 중에 어느 2개가, 어느 3개가 혼용되어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다시 배워야 되는 영역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큰 틀에서는 이제 부동산, 복합 부동산의 3방식 요 틀, 그리고 토지에서의 3방식, 건물에서의 3방식, 요 기본 틀이요. 오늘은 이제 처음 보시니까 참 낯설고 이제 와닿진 않는데 요게 머릿속에 자동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요. 그래서 일단 요 틀 먼저 한번 이제 구경하시고, 어쨌든 여기 제가 44페이지에 크게 적어놨잖아요. 표로 해가지고. 그래서 요 틀 하나를 이제 오늘은 이제 꼭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요 틀이 다른 물건도 다 적용이 되거든요. 복합 부동산만큼 이렇게 크게 다 적용되는 경우는 사실 다른 물건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같은 거, 자동차 3방식 하는데 자동차 딱 생각해 보면 자동차는 어떻게 평가하지? 자동차 일단 비교 방식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차 사보신 분은 알겠지만 차 사기 얼마 싶습니까? 뭐 어플 하나만 깔아도 중고매물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 내가 바로 어플로 결제해 버리면 바로 사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시장성이 가장 뛰어난 물건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시장성에 기초한 거래사례 비교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예, 주된 방법, 예, 원칙인 방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생각해 보면 자동차를 새 물건을 산다 그러면 새 물건을 우리가 사는 거지만 사실은 그 사는 게 저기 그쵸?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 자기네가 돈을 들여가지고 이윤 붙여 파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원가에 가깝죠. 원가. 그렇죠? 그래서 이 원가에 기초해가지고 원가법 쓸 수 있고.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자동차를 가지고 우리가 차를 산 다음에 내가 자동차를 이제 몰고 다니지 그거 누구한테 빌려주면서 임대 놓지는 않잖아요, 잘. 그렇죠. 그 일반적이진 않죠. 그래서 자동차는 수익성이 아주 약합니다. 수익 환원법 평가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세 개 중에 어느 잘 되는 특정한 어떤 것이 이제 주된 방법 돼 있고 보조하는 거 뭐 한 개 정도가 있고 그게 대부분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복합부동산 3방식은 이 세 개 전체가 크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 틀은 잘 갖추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첫 시간은요, 뭐 오리엔테이션 잠깐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방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쉬고 한 3시 한 10분까지 쉴까요? 쉬고요. 우리 두 번째 시간 해서 원가법부터 해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